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5월달 달력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5월 1일자 거래 한번 적어보죠. 5월 1일 거래처 주 영동에 대한 외상 매입금 중 1,000만원을 당사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외상 매입금이면 부채인데 우리가 지급하고 있으니까 부채가 사라지고 있어요. 따라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어디 건가 봤더니 얘가 영동 거, 영동 얼마냐면은 1,000만원이죠. 이거를 어떻게 냈나 봤더니 당사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했으니까 지급어음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물론 둘 다 채권 채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처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5월 2일자 가볼게요. 자, 5월 2일자는 거래처인 원효상해로부터 받으럼 600만원을 거래은행인 대한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율을 차감한 실수금을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이라고 하네요. 얘를 좀 밑으로 내려서 보면은 되겠구나. 자, 일단 원효상해로부터 받은 받으러움을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받으러움은 원래 채권이니까 차변에 있었겠지만 할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변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대변에 받으러움 원효상해로부터 받았던 거고 600만원이네요. 이거를 할인을 할 때 매각거래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변에다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 주세요. 할인료는 15만원. 그리고 나머지를 당좌예금에 입금받았으니까 차변에 당좌예금이 늘었죠? 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돼요. 자, 5월 10일자 한번 가볼게요. 원재료를 매입하고 신림상회에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10일자 분계는요. 우리가 발행해준 약속어음이면 받으러음일까요? 지급어음일까요? 지급어음이겠죠? 자, 지급어음인데 만기가 도래해서 사라지고 있어요. 지급어음은 원래 부채잖아요. 부채는 원래 대변에 있지만 사라지고 있으니까 차변에 적습니다. 자, 신림상회한테 발행해 준 거였고요. 500만원. 얘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우리 회사에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갔겠죠. 자, 되셨으면 15일자 주 대형의 원재료를 주문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당좌예금으로 이체를 했대요. 자, 그러면 원재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지급을 했으니까 우리가 주문하면서 지급을 한 거잖아요. 선급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5월 15일자 선급금은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쵸? 먼저 지급한 돈이니까 자산이에요. 따라 차변에 선급금 얼마? 대형에다가 했고요. 얼마냐면은 100만원. 이거를 당좌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100만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5월 20일. 그러니까 5월달 분계만 보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5월 1일자, 2일자,
10일자, 15일자, 20일자, 25일자 분계 한 번씩 보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세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는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를 입력하는 메뉴예요. 페이지는 254페이지 지금 잠깐 읽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따라 매입 또는 매출 거래만이 아니라 고정자산을 사거나 매각한 거래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전자세금계산서랑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과 같은 어떤 증명서류에 의해서 입력이 되는 것으로, 다만 매출의 경우는 거래 증명서류가 없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별로 입력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상단에는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는 거고 화면 하단에 분계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부가세 입력하는 부분 따로 분계 따로 이렇게 해서 부분 점수가 들어가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다 맞추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상단에 입력하는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따라 부가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인 매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거래를 만약 일반 전표를 입력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반드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입력하는 방식은 월, 일 적고 그 다음 번호를 적어요. 그 다음 이제 유형을 고르게 되는데요. 매출 유형이 매출과세, 매출카과, 매입과세, 매입카과와 같이 해당하는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는 상단의 해당 탭을 누르고 입력하면 거래마다의 유형을 선택할 필요 없이 빠르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품목을 나타낼 때는요. 품목이 둘 이상인 복수거래는 F7번을 누르는 거예요. 표시해 놓을게요. 복수거래는 F7번을 눌러서 나타나는 화면 하단에 품목별로 입력한다. 물론 내용에서도 우리가 해볼 거예요. 자, 수량, 단가, 공급가액인데요.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반면에 수량과 단가의 입력을 생략했을 때는 공급가액을 직접 입력하고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헷갈릴 수 있는 단어로는 공급가액과 공급대가가 있는데요. 공급가액이라는 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면 공급대가라는 거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바로 공급대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공급대가인 거예요. 자, 부가세는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부가세가 계산이 되고요. 공급처는 거래 상대방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열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닌 경우는 부를 적거나 생략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연속해서 입력할 때에는 상단의 전자입력 탭을 클릭하고 입력하면 모든 거래가 전자세금계산서로 입력이 되고요. 만약에 프로그램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전자란에다 열을 입력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계. 상단에 입력하는 건 부가세 신고를 위한 것이고요. 하단 부분에는 장부에 반영될 분계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현금 거래를 했느냐, 외상 거래를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번호를 매겨서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혼합의 경우는 현금 일부, 외상 일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혼합이죠. 카드는 이제 카드 결제인 경우가 되겠고 추가는 고른 적이 없어요. 자, 영세율 구분에서는 매출 유형이 12번 영세 또는 16번 수출인 경우에 영세율 그 매출 내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매출 유형인데요. 제일 많은 건 일단 과세 매출이겠죠. 이거는 세금계산서 입력할 때 선택하는 매출을 과세 매출이라고 해요. 반면에 영세라는 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입력할 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할 때 수출을 하는 것들에는 구매 승인서나 내공 신용장 LC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12번 영세. 면세는 뭐냐면 면세사업자의 매출로 발행한 계산서를 입력할 때 선택하는데요. 면세사업자의 매출로 발행한 계산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가 발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건별이라는 건 증빙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매출할 때 우리가 증빙이 없는 거는 부가세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무증빙이라도 건별이라는 메뉴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과세 매출이거나 아니면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제공한다라고 할 때는 건별로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간이라는 거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과세 매출을 입력할 때 쓰는 건데요. 일단 건별과 차이점이라면 공급과세액이 자동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 16번 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출의 경우고요. 얘는 이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고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카과라는 건 카드 과세를 말하는데요. 신용카드에 대한 과세 매출을 입력할 때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카면은 카드 면세가 되겠고 카영은 카드 영세, 면거는 면세 건별, 즉 무증빙의 면세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전자는 전자화폐로 하는 건데 이거는 쓸 일이 거의 없고요. 현과는 현금 과세,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일 때, 현면은 현금 영수증 면세 매출일 때, 현영은 현금 영수증 영세 매출일 때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51번 과세는 과세 매입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할 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입력을 하죠. 그때 선택하는 게 51번 과세가 되겠고 52번 영세의 경우는 발급받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입력할 때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53번 면세는 계산서인데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를 입력할 때 선택하게 됩니다. 불공은 공제를 못 받는 것들을 말해요. 어떤 사항들을 공제를 못 받느냐 봤더니 필요적 기재 사항을 누락했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유지, 임차를 하는 것은 불공제 매입이 되고요. 접대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도 불공제가 됩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공인데 면세는요 매입할 때 면세는 세금이 이제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부가세라는 거는 매출에서 매입세를 뺀 나머지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얘는 면세 상품의 경우는 거기 매입할 때 세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이것도 불공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이나 금거래 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한 것, 대손 처분받은 것, 납부세액 제외계산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접대비, 면세 관련된 거 이런 정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55번 수입은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 세금계산서를 입력할 때 선택을 합니다. 이 수입에 대해서 공급가액은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 표준이 되는 거지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세금 계산서는 하단의 분기 화면에 부가세만 표시가 돼서 나올 거예요. 자, 56번 금전은 금전을 등록할 때 그리고 카과는 카드 과세, 카면은 카드 면세, 카형은 카드 영세, 면과는 면세 건별, 현과는 현금 과세, 현면은 현금 면세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54번 불공에 참고사항이 있다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는 부가세법에 개정이 돼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로 변경돼서 나오지만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로 나온대요. 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이거나 직접 사업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선 이 매출거래를 먼저 매입 매출전표 입력에다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발급을 하고자 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매출거래를 매입전표 입력란에 입력할 때 전자란에 전자체크 열을 하지 않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열을 입력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는 발행 상태의 타사 발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 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전자란을 체크하지 않는 걸로 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를 실행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을 입력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은 실제 아직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발행 상태란에는 미발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행하려는 세금계산서 선택하고 수신자 탭을 받느니, 즉 우리가 거래처에 이제 입력했었잖아요. 그 이메일을 메일을 수신할 담당자의 메일을 등록해야 돼요. 만약에 이 수신자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질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전자 발행하려는 세금계산서를 체크로 선택하고 화면 상단에 F3번 전자발행을 선택하게 된다면 실제 이제 발행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때 나타나는 보조창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한 번 더 보고 상단의 발행을 눌러주게 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몇 건 발행이 될 건데 발행할 거냐 이런 묻는 창이 나오게 돼요. 만약 여기서 얘를 누르게 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인 베스트빌의 화면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이거는 가짜 화면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그냥 KACPTA로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세로 인증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비밀번호를 적을 필요 없이 얘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만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세금계산서가 전송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발행 상태가 성공으로 바뀌게 돼요. 실제는 이제 전송이 돼서 진짜 넘어가는 거지만 교육용 프로그램은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표라고 한다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삭제할 수가 없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인 F4번 발행 취소를 눌러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한 후에 해당 전표를 삭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오늘 입력하다가 말 것 같긴 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자, 11번 과세입니다. 과세라는 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를 말하는 거고요. 부가세는 무조건 10%인 거 아시죠? 모르시면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10%가 발급되는 과세매출 거래가 바로 과세라는 부분인데 만약 품목이 두 개면은 아까 F7번 복수거래를 입력한다 라고 했죠? 만약에 우리가 거래할 때 비사업자랑 거래하는 경우라면 거래처 등록 시 주민번호 입력하고 주민기재분에서 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넣어야 되는 경우, 즉 부가세를 포함된 금액인 공급대가가 나와 있다면 공급대가 나누기 1.1을 해보면 공급가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품은요, 수량은 음수로 단가는 플러스로 표시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만약에 수량 단가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급가액을 음수로 입력을 합니다. 유형자산 매각거래라는 건 공급가는 항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입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가 동시에 발급됐다면 항상 그냥 11번 과세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전자란에 열을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근데 만약에 자격시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메뉴에서 발행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제시를 했을 때는 반드시 전자란에 열을 눌러서 입력하셔야 돼요. 자, 7월 1일자 충무상사의 제품을 발행하고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가 하나 이렇게 떼어져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분개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일단 메인 매출 전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일반 전표는 끝났으니까 닫아주시고 다시 K랩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런 창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메인 매출 전표인데 우리가 7월 1일 해서 적으면 유형이 요 밑에 쫙 떠요. 지금 현재는 11번 과세니까 11번 과세를 11 적고 그 다음 품목을 적습니다. 자, 이 품목은 지금 뭐라고 적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품목은 그냥 제품이라고 그 이름대로 적을게요. 그럼 여기다 제품. 수량 단가 나와 있었죠. 수량이 1000, 단가가 5000. 그러니까 수량이 1000, 단가가 5000.
하면은 공급가랑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자, 아까 보니까 거래처가 있었던 거로 보여요. 거래처가 어디였냐 봤더니 우리가 공급자니까 공급받는 자를 보니까 충무상사한테 제품을 판매한 거죠. 그래서 코드는 충무상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자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네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실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는 전자에 표시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자로 표시를 하게 되면 타사 발행이 되거든요. 우리가 발급해야 되니까 전자는 비워놓을게요. 자, 분계를 보시죠. 자, 분계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품을 현금으로 샀어요. 판매를 한 거예요. 그쵸?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분계는 현금 1번이 되겠네요. 그죠? 밑에 보면은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눌러보니까 이렇게 분계가 나왔죠?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 입금 전표로 처리가 다 됐네요. 이게 지금 메인 매출 전표 하나 처리한 거예요. 해봄직했나요? 일단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쪽이 이제 공급자, 이쪽이 공급받는 자예요. 그럼 공급자는 우리가 이제 발급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라고 보면 되겠고,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7월 1일자에 작성을 했는데 공급가액이 지금 500만원, 그리고 거기 세액이 50만원 붙어서 5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분계를 보시면 되고, 이거를 우리가 전표에 입력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쪽이요? 어디 있죠? 어디였죠? 요거 코드 적으면 자동으로 나와요. 요 코드에다가 F2번 눌러서 거래처, 그러니까 충무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충무. 우리가 거래처 등록할 때 사업자 번호를 적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적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사업주민번호가 자동으로 적히게 돼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공급처 코드랑 나온 거는 기존에 우리가 거래처 등록에 등록해놨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뜬 거예요. 만약 여기 보면요, 담당자 메일이 여기 있죠. 만약 이거를 우리가 아까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거다 하면은 담당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럼 담당자는 지금 이충무 씨, 그리고 담당자 메일 주소가 있어야죠. netbook.co.kr 이렇게 넣어서 확인하면은 나중에 이제 정말로 세금계산서를 보낼 수가 있는 사항이 돼요. 자, 여기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상은 여기까지 일단 보고, 네.